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까지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2025년 프로야구가 오는 2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정규 시즌 144경기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로 예열을 마친 10개 구단은 올해도 치열한 순위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에도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 김도영에 이은 새로운 슈퍼스타가 등장할지, 이번 시즌 관전 포인트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사 중 하나가 키죠. 그래서 1cm라도 더 크길 바라는 마음에 키 크는데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 광고에 혹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런 영양제가 정말 키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목요일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결국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선고일이 밀리면서 여기저기서 혼란이 좀 가중되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투쟁도 길어지고 있고 탄핵 찬성 반대 계속 과열이 되고 있는데, 일단 선고 당일에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국이랑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경찰도 투입이 돼야 되고 서울시도 조율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급박하게 내일이다, 이렇게 네. 해버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내일이 안 되면은 이제 주말 오니까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럼 3월 28일쯤 되려나요? 예, 근데 지금 4월 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근거 없는 해석들이 막 남부하고 붙는 거예요. 인용인데 전원일치를 내야 되느라 오래 걸린다라든가, 아니면 결정문을 많이 수정을 해야 돼서 오래 걸린다, 아니다 기각이다 각하다, 정말. 근데 이거는 다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인 거고요. 이쯤 되니까 중요한 건 시점이 됐어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다음 주에 26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물론 이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리스크나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위크가 다음 주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시가 강남 송파구 일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를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게 5년 만의 일인가, 그런데 한 달 만에 뒤집은 거예요. 먼저 좀 보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 전에, 한 달 전에 서울시가요, 서울,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걸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토허제에서 해제한다는 건 실거주 의무를 풀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실제로 저 동네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거기를 매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남 집값이 상당히 들썩였습니다. 발표된 날 바로 부동산에서 매물 다 싹 다 걷어들이고요. 그 자리에서 1억을 올려도 팔리는 그런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게 잠삼대청, 이 동네만 풀었지만 풍선 효과 받으면서 옆 동네인 반포, 그러다가 강동구, 광진구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실제로 서울 전체 아파트값 0.24%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에 석 달 만에 가장 큰 상승폭 보였고, 지난달, 그러니까 2월 달에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바로 전 달인 1월보다 20배 가까이 커졌어요. 예. 저 핵심은
갭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니까 타 지역에서도 전세 끼고 사들이는 그런 건데 갭 투자 의심 거래도 실제로 그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네. 강남 3구에서 갭 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건 지난달 강남 3구 전체 주택 거래의 14%. 그러니까 지난달에 강남 3구에서 거래됐던 집들 중에 갭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가 7채 중에 한 채가 의심 거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이 잠삼대청 지역에는 학군지로 유명한 대치동이 껴있기도 하고 신학기에는 또 뭐 전국적으로 이사 수요가 많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무래도 토허제가 작용을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이 치솟고 들썩였다 이런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심상치 않으니까 정부가 모니터링 하다가 서울시가 결정했던 토허제 해제를 취소해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토허제를 그동안에는 방금도 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아니면 목동, 압구정동, 성수동 이런 식인데 동이 아니라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예, 네. 2,200여 단지 40만 가구에 이릅니다. 토허제 지정 기간은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인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이후에도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서울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지정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규제를 할수록 지역을 찝어주는 거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구를 통으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 여파가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도 좀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면서 대출 문턱도 다시 높이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로 가계대출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 등 주요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는데요. 또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도 원래 7월이었는데 5월로 앞당겨서 시행한다. 그러면은 5, 6월에 이제 전세 알아보려던 분들은 전세 대출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 네. 거고요. 아파트 구매하실 때 자금 출처 증빙하는 것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네. 예, 갭 투자 막는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신규 주담대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도 제한하는데요. 당장 어제부터 SC제일은행은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중단됐고 농협은행도 이달 내일부터 조건부 전세 대출 취급을 중단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요즘 점차 내려갔었잖아요. 네. 불과 그저께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금리 인하하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면서 굉장히 모순에 빠진 형국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정책을 뒤집은 걸 두고서 정치권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사실 이거 잠삼대청 토어제 풀 때부터 너무 기습적이었고 도대체 왜일까 그런 꼬리표가 계속 달렸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토어제 풀고 나서 시장이 들썩일 때는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런 영향 받지 않고 실제로 그 정도로 뭐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하다가 끝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여권 소속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정부가 뒤집어 버리면서 그 안에서도 이게 안 맞아서 오세훈 시장 면이 말이 아닌 거죠. 오세훈 시장은 고개 숙여서 사과하면서 송구스럽다, 겸허히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토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시장적 규제라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뭐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맹비난이 나오고 있어요. 대권 주자들 일제히 비난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네. 또 지역구가 서울 강남권인 의원들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고동진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된다. 박정훈 의원은 35일 만에 그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 갑지역까지 규제구역으로 묶은 건 주민에게 환장할 일이다. 서울시정 역사의 최악의 오락가락 시정으로 기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맹비난이 쏟아졌고요. 오세훈 시장은 개인적으로도 오늘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 검찰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부침을 겪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발언 수위도 점점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어제였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해서 파장이 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 향해서 권한대행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방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요. 여당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게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이슬람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경호를 강화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미 대통령 경호 수준을 받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당도 좀 돌이켜볼 지점은 그동안 집회에서 헌재를 부수자라는 언행에 대해서도 자정이 없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돌이켜봐야겠고요. 동시에 이재명 대표 역시도 지금 상황이 전국이 그렇잖아요. 정치권에 대한 테러 위협도 그렇고 또 갈등, 분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과격한 발언이 바람직했는지 좀 봐야겠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좀 급한 것 같아요. 이게 선고가 밀릴수록 본인의 그 항소심 선고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의도된 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른데 의도된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이 뒤따를 걸 알면서도 아주 강경 모드로 가는 좀 상황이 사생결단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헌재가 최상목 대행에게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결정을 내렸는데도 최상목 대행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의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시기는 더 논의할 것이다라는 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던데요. 예,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한테 뭐 K 엔비디아 관련해서 토론을 제안했던 거 이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공개 토론 걸더니 나는 그 논쟁을 수락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답이 없더라. 본인이 먼저 제안해놓고 꽁무니를 뺀 거다. 이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너무 유사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묘사가 너무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테러에 대한 얘기에 빗댄 건데, 민주당은 그래서 테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이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민주당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테러 피해 부위 위험성과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도 목에 긁혔다라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여부,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저도 방금 전에 막 확인을, 지금 막 들어오는 소식이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것 때문에 심야 의총을 민주당이 가졌었어요. 최상목 대행 탄핵안을 올릴지 말지, 앞으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대해서 투쟁 방식을 어떻게 갈지,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되게 의견이 분분해서 어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이걸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시기는 좀 더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요. 투쟁도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행진까지 하고 있었지만 선고가 미뤄질수록 이 동력도 떨어지고, 아무리 뭐 삭발하고 단식한다고 해도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쪽의 여론 속에서 정말 뭐 첨예하게 반대 의견도 물론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결론을 못 내렸다가 결국에 지도부는 탄핵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뒤에 총을 가지고 뭘 했냐 하면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또 커지고 있다고요? 예, 검찰이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영장에 담은 내용입니다. 지난 1월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한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이게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영장에도 적시가 됐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런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라는 것까지가 정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일단은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영장에까지 이 내용을 적시했다라는 거는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력으로 저지한다. 이런 총기 사용을 검토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서 이 진술을 검찰은 바라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 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죠. 예, 어제 국회 법사위가 법안소위 전체 회의 잇따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전부 퇴장했어요. 김건희 상설특검 내용 좀 보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또 코바나 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 네. 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등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마약수사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가 마약 조직원하고 인천세관 직원들 유착 의혹을 수사할 때였는데 이때 대통령실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전체 회의에서는 26일에 열릴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명태균 씨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오전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를 했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일단 내는 돈 13%, 받는 돈 43% 이렇게 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견이 갈렸었던 게 군복무에 대해서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 요거 기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고 특위에다가 여야 합의 문구를 넣는 거 요거는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8년 만에 개정하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요일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오후로 접어들면서 수월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4차로에서 2시간 가까이 사고 처리 중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북수원에서 교통량 늘었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 분기점 부근에서만 정체가 심합니다. 서울 시내는 작업 구간이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작업 여파가 더해지면서 많이 밀리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성동분기점과 사근램프 사이 2차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 중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 4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도 수산시장 1차로에 고장난 차 멈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20연승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형 오픈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네요.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말조차 조금 부족할 그쵸. 정도로 20연승도 대단하고 이 전형 오픈이 1899년에 시작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데 여기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27년 만에 우승이었거든요. 와. 그러면서 참 지난 2023년에 2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었고 지난해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에게 준결승에서 패했는데 보란 듯이 다시 우승 트로피를 가져왔단 말이죠. 근데 이 우승 트로피가 올해가 당연하지만 처음이 아니고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 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그리고 이번에 전용 오픈까지 4개 대회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20연승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 참 보면서 그 지난해 파리올림픽 이후였던 그 부상 후유증이라든가 배드민턴 협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실력으로 극복하고. 네. 결국은 실력으로 입증해낸다는 점에서 운동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장 높은 레벨의 경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고 감동적이다. 네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네. 특히 결승전은요. 역대급 명승부였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요. 네. 안세영 선수 본인의 반응은 또 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 전날에 열렸던 작년 전형 오픈 때 우승을 내줬었던 야마구치 아카네 선수와의 준결승에서 다시 리턴 매치가 있었는데 네. 이때 오른쪽 허벅지에 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승전은 해당 부위에 좀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놀림이 좀 가볍지 않아서 사실 안세영 선수의 경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페이스가 늦게 올라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파리올림픽 때도 계속 첫 세트를 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결승전도 첫 세트를 내줬단 말이죠. 왕지희 선수에게 좀 점수차도 크게 내줘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2세트부터는 이제 득점에 성공을 했는데 6대6 상황에서 나온 랠리가 무려 79차례의 랠리 끝에 얻어낸 점수였습니다. 정말 백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세영 선수 특유의 그 체력전이 돋보인 랠리였다. 79번이나 이렇게 랠리를 주고받는다는 게 참 상대 입장에서는 기가 빨릴 만한 일이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2세트를 따내고 3세트에 접어들었는데 안세영 선수가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허벅지를 조금 더 과도하게 사용해서 왼쪽 허벅지도 통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약간 통증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결국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통해서 3세트까지 따냈단 말이죠. 1시간 35분에 혈전 끝에 우승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통쾌하고 뭐 그렇게 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경기 끝나고 이런 말합니다. 내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본인의 어떤 그 한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까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달 8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재미있게 경기하고 싶다, 뭐 그랜드슬램 이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식의 또 심플한 이야기를 가져가고 마지막에는 그 왕관을 쓰는 듯한 세리머니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이거 혹시 본인이 여왕에 등극했다는 어떤 그 세리머니냐 봤더니 맞다,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당차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도 보면서 진짜 이 선수는 본인의 그 한계라는 게 없는 선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I'm a queen now.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네. 이렇게 멋진 선수들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셨길래 우리 아이도 혹시 저렇게 정말 훌륭하게 네.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정말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고 싶고요. 네. 이번 대회 남자 복식에서도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이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춘 지 또 얼마 안 됐다고요. 맞습니다. 서승재 선수 같은 경우는 강민혁 선수와 남자 복식을 주로 페어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최유정 선수 혼합 복식도 했었고요. 김원호 선수 같은 경우는 최솔규 선수와 주로 이 복식을 맞췄었는데 서승재 선수가 이제 혼합 복식 말고 남자 복식에만 전념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었는데 김원호 선수와 한 2달여 정도 페어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2018년에 한번 파트너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7년 만에 재회이긴 한데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전용 오픈을 재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 복식에서의 우승이 2012년 이용대 정재성조 이후에 전용 오픈에서 13년 만에 우승이거든요. 가장 큰 비결은 그 13년 전에 우승했던 이용대 선수가 코치로 합류했던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파견 지도자로 처음으로 합류하면서 이용대 선수가 코치로서의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대회였는데
어떤 본인의 노하우를 최대한 그쵸. 정확하게 전수를 해줬기 때문에 복식 우승에 있어서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남은 대회들 그리고 이제 대표팀 운영에 있어서도 이용대 코치가 복식에 있어서만큼은 좀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번 주 토요일 이번 네. 주말이더라고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다 싶었는데 네, 저를 포함한 많은 야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프로야구가 개막한다고요. 맞습니다. 뭐 시범 경기 때부터 이미 주말 경기 10,000원 관중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들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 개막전은 이제 아무래도 디펜딩 챔피언인 기아는 NC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를 갖고요.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신구장에서 개막전을 네. 좀 기다렸을 텐데 이번 개막 시리즈에서는 KT와 경기를 네.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또 관심이 가는 이유가 이번 시범 경기에서 1, 2위가 KT와 한화였거든요. 시범 경기 1, 2위가 개막전에서 맞붙기 때문에 이 경기 매치업도 기대가 되고 잠실에서는 LG 트윈스와 롯데자이언츠가 맞붙게 됩니다. 이 경기 KBS E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또 부탁드리고 이어서 이제 또 SSG는 두산을 상대로 이제 문학에서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의 준우승팀의 삼성 라이온즈는 키움 히어로즈와 대구에서 홈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난해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김도영의 해다. 김도영 그렇죠. 선수의 한 해였다라고 할 만큼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네. 유니폼만 해도 엄청 팔렸다고 100억 하더라고요. 원어치가 팔렸다 그러죠. 올해는 또 어떨까요? 혹시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이번 시범 경기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을 기대해 보는 선수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자리였을 텐데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지난해 이제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입단한 정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서 이름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좀 하는데 정현호 PD고 네, 정현우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개막전에서 3이닝 동안 NC를 상대로 노히트 피칭을 오. 선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볼넷 2개 그리고 삼진 4개를 속가는 정도로 굉장히 소위 말해 완성형 투수다. 그리고 오. 두 번째 시범 경기 등판이었던 SSG전도 무실점이었단 말이죠. 야. 뭐 다음 경기에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단 1점밖에 내주질 않아서 지금 평균 자책점이 시범 경기 때 0.8입니다. 이야. 1점도 되질 않아요. 굉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 정현우 선수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한화이글스에 입단한 정우주 선수 어느 선수가 1픽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역시나 훌륭한 선수라고 보여준 게 2와 3분의 1이닝 투구하면서 실점을 하지 않은 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최고 구속도 시속 154km까지 이야.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범 경기임을 감안하면은 정규 시즌에서는 더 빨라질 수 있는 그쵸? 가능성도 보여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배찬승 선수도 3순위로 입단한 신인 선수인데 삼성에 찬승. 네. 이 선수도 SSG전에서 1이닝 무실점을 삼진을 2개나 잡아낼 정도로 최고 구속도 150km가 넘는 정도로 굉장히 좋은 구위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신인 선수들의 피칭이 좀 인상적이었고 타자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 중고 신인이라고 하죠. 조금 연차가 오래된 신인들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두산의 오명진 선수에 대한 오명진 좀 선수. 기대가 그쵸. 커집니다. 오명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허경민 선수가 두산에서 KT로 이적을 하면서 기존의 이루수였던 강승호 선수가 3루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의 이루수가 주전 경쟁이 예고됐었는데 뭐 이유찬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오명진 선수가 시범 경기 타율 1위입니다. 이야. 안타 1위, 타율 1위, 장타율도 1위거든요. 이런 압도적인 타격을 보여주면서 주전 경쟁에서 좀 한 발 앞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 중에서 신인왕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그래 보이지만 또 정규 시즌은 개막을 해봐야 아는 거니까요. 아직은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과연 슈퍼루키는 누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성적은 외국인 선수들이 좌우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요. 이번 맞습니다. 시즌에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시즌 또 이제 새롭게 외국인 합류한 선수들 중에서 두산의 이 콜 러빈 선수가 합류 전부터 굉장히 좋은 네. 스토프랑 성적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가 됐는데 역시나 시범 경기에서 2차례 선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삼진을 무려 10개나 잡아내는 굉장히 좋은 구위를 또 과시를 했고요. 기아의 위즈덤 선수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디펜딩 챔피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타자를 교체했거든요. 기아가. 네. 이 위즈덤 선수 같은 경우는 시카고 컵스에서 뛰었던 2021, 22, 23년에 3년 연속으로 20홈런을 메이저리그에서 돌파했을 정도로 이야. 굉장히 파워면에서 입증이 된 선수입니다. 제가 이 위즈덤 선수 경기를 한번 그 시범 경기 제가 직관을 갔었는데 그날 첫 홈런이 나왔거든요. 딱 치자마자
이거는 넘어갔다 했는데 너무 그냥 넘어간 정도의 잠실 외야 최상단을 이야. 의자를 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강렬한 파워가 어마어마하고 맞고 다시 그 경기장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야. 힘이 굉장한 타구의 속도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위즈덤 선수가 사실 지난해 그 외국인 타자 부분에서 기아가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네. 더 힘을 보태줄지 기대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두산의 제이크 케이브 선수도 굉장히 좀 꾸준한 장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한화 같은 경우도 기다리고 계셨군요. 네.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가 정말 훌륭한 게 그렇죠. 지난해 있었던 라이언 와이스도 훌륭한 네. 선수인데 올해 새로 합류한 네. 코디 폰세 선수가 네, 벌써 폰세 선수. 시속 155km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외국인 타자인 플로리얼 선수. 네. 이 선수도 지금 보여주는 타격 능력이 괜찮아서 한화 입장에서는 정말 신구장 출범에 맞춰서 일 한번 내는 거 아닌가. 외국인 선수들 보면서 그런 기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시즌 전에 왜 올 시즌 가을 야구에 진출할 네. 5팀 뽑아보자면 제가 이거 적어서 가져오셨군요. 네, 적어서 그 시즌 끝날 네. 때 나중에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시겠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약간 압박을 행사하시던데 되게- 한화 이러면서 네, 이제 1순위는 하나 이글스. 근데 이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네. 선수 잘 선발한 것 같고 여기에 네. 더해서 선발진이 네. 외국인 선수 둘에 류현진, 엄상백, 문동주 선수까지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누구를 이 홈 개막전에 써야 될지. 그러니까 말이죠. 그 정도로 두터운 선발진이어서 뭐 하나를 5강에 뽑아도 무리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전 여기에 더해서 기아와 삼성 지난 시즌에 또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던 두 팀 네. 여전히 좋은 전력 자랑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팀이 LG거든요. 네. 이게 꾸준한 상승세의 LG 그리고 KT 입장에서 KT도 시범 경기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허경민 선수 영입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5팀이 5강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게 이 됩니다. 중에서 우승은 우승은 그냥 작년이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바람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정우 선수가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네. 상황이 어떤가요? 심각한 부상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이 허리 쪽은 자칫하면 고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이 MRI 검사 결과 허리에는 구조적인 손상은 없었기 때문에 개막전에 맞춰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행인 게 이정우 선수가 시범 경기 때 워낙 페이스가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페이스를 개막전까지 이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7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다고요? 김민재 선수가 아쉽게 부상으로 제외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홈에서 열리는 경기고 또 이제 오만과의 어떤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손쉬운 승리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만 그리고 더러는 요르단과는 또 25일에 경기가 있거든요. 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확정하게 됩니다. 조금 홈에서 빠르게 확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팬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페이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홍명보로 출범한 이후에 선수들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공격진에서의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김민재 선수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은 수비진에서 좀 기존의 대표팀에서 시간을 보내온 선수들과 조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그리고 리더십을 잘 갖춘 선수를 대체 선수로 이제 선발 출전시킬 것이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변수가 있다면 날씨가 춥잖아요. 네, 날씨가 그렇죠. 춥고 올해 이번 주 초에 눈이 많이 와서 과연 경기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축구협회 측에서는 제설이 모두 완료됐고 경기장 내에서 어떤 그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츠 하디슈 목요일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지역에서는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마시고 흡연,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마시고 입산 시 라이터 등의 화기나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그리고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코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중에는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문 닫고 들어와라 같은 표현도 그렇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발 벗고 나서다나 맨발 벗고 나서다 또는 팔을 걷어붙이다 같은 것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본다면 발을 벗다나 맨발을 벗다보다는 신발을 벗다나 양말을 벗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고, 팔을 걷어붙이다 보다는 소매를 걷어붙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는 표현들을 우리 사전에서 관용구로 처리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용구는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발이 넓다고 하면 발의 볼이 넓다는 뜻이 아니라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린 표현들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써오면서 관용적으로 굳어진 것을 우리말 표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같이 관용구가 되기 위해서는 본래 의미에서 확장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금 봄이 완연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서울이 14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기온 12.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 광주, 부산, 제주 15도, 대전, 강릉 16, 대구 17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절기 춘분인 오늘 낮부터는 이렇게 다시 포근해지겠고요. 계속 기온은 주말 휴일까지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 속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기온은 오늘 서울이 14도인데요. 내일과 모레는 18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4도나 더 오르겠고, 일요일은 이보다도 더 올라 21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이나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금요일 이후로 22, 3도까지 유지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질은 나쁨 상태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수도권이나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권, 대구는 오늘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도 밤에 나빠질 전망이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산지에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동쪽은 차츰 더 메말라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국민연금 개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토대로 출산 크레디트 확대와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한 다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씨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오 시장의 공관과 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복귀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는 모두 반려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1970년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어제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회 연속 동결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계 경제가 나빠졌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네, 지갑 사정은 녹록지 않은데 물가는 치솟고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말하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응답자의 약 70% 10명 중 7명이 올해 가계 형편이 나빠졌다 응답했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도 물어보니까 20-30% 악화됐다 답한 비중이 약 26%로 가장 많았는데 구간별 중간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7.7% 나빠졌다 답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로는 물가 상승이 약 70%를 기록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실질 소득 감소, 일자리 부족 등이 뒤를 이었고 또 오른 물가 중에서도 식료품 그리고 외식비가 가장 크게 오른 것 같다 답한 비중이 제일 많았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건데요. 열의 6은 내년에도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답했는데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물가 정책이 무엇인가 또 물어보니 생필품 가격 안정화가 약 58%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에너지 가격 안전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 소득 관련 세금 감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인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광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 등 6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있고요. 주소지 기준으로는 광주 2명과 전남 4명으로 1세 미만 영유아 3명, 20대 1명, 30대 2명, 이외에 제주에서도 20대 확진자 1명 모두 7명이 나왔습니다. 광주 사례의 경우에는 지난달 가족과 베트남을 찾았던 아이가 발열 등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최초 확진됐고요. 이어 같은 병원에서 접촉한 영유아와 보호자와 병원 관계자 등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모두 치료를 받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당국은 환자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고요. 국내 홍역 환자는 지난해 총 49명이 나왔는데 올해는 벌써 21명이나 나왔다고 네.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올해만 4만 명의 의심 환자가 나올 만큼 크게 유행하고 있고 사망자도 5명이나 나왔는데요. 현재 보건부는 최근 석 달간 사망자 수가 지난 한 해 동안 사망자 수와 같다며 홍역 경보를 내린 만큼 혹시라도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요즘 상가 밀집 지역에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많다고요. 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은데 이런 관리비 인상 꼼수까지 더해져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짚어보면요. 최근 강남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는 지난달 관리비 계산서를 받아보곤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네. 월 135만 원이었던 관리비가 하루아침에 170만 원으로 26%나 올라 있었기 때문인데요. 20평 남짓한 가게를 생각하면 안 그래도 비싸게 느껴지던 관리비였는데 건물주는 갑자기 오른 관리비 청구서를 들이밀 때까지 별다른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관리비 기습 인상은 최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활용되는 임대료 꼼수 인상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법상 임대료와 보증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뒤부터 5% 한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는데 규제가 없는 관리비를 올려서 사실상 임대료 인상의 효과를 본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처럼 비슷한 일을 겪었던 하소연이 많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서 월세 5%와 관리비 10만 원 인상을 요구했다면서 화장실 문도 고장난 채로 방치하는 등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1년 새 관리비를 15만 원 올려달라고 한다 토로하는 점주도 있었고요.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에도 건물주는 면적 대비 월세가 너무 저렴해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쏘아붙였다 하네요. 이런 꼼수로 임대료를 사실상 올리고 있다면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부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으로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작성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해 근거 없는 관리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무법지대로 전락한 상가 임대 시장에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은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관련 사건 수는 매년 600건에 육박한데도 조정 성립이나 화훼 취하를 한 비율은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쟁 10건 중 7건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상가 임대차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관리비에 대한 비목별 부과 내역을 상세하게 담은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서울의 경우 보증금 9억 원 이상인 상가는 상가 임대차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에서 배제되는데 일각에선 이런 예외를 없애고 인상 가능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요. 현재 국회에는 이런 내용의 상가임대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건이나 계류 중입니다.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가는데 정부가 내놓은 방지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한숨만 깊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사 승무원 문화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요? 네, 앞서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항공여객 승무원들은 지난 7일부터 승무원에게 운동화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라도 있는 날에는 하루에만 2만 보 이상을 이동하는데도 구두를 신어야 해 족저근막염 등 질환에 시달리고요. 또 비상 상황에서 승객을 위한 안전에도 걸림돌이 되는 높은 구두를 벗어던지고 나섰습니다.
항공사 경영진도 이 편한 유니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 항공은 젠더리스 유니폼을 도입해 남녀 승무원 모두 편한 상의와 통기성 좋은 바지를 입을 수 있게 하는 등 편한 복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노사가 함께 공감하고 있고요. 또 승무원의 기내 안전 요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 체력 시험을 추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올 상반기 공개 채용부터 선발 과정에 체력 시험과 상황 대처 면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는데 현재 국내 항공사 중 외부 기관에 체력 검정을 맡기는 대신 직접 시험을 보는 사례는 이스타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이제는 단정함을 명분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더 나아가 승객의 안전까지 뒷전으로 밀어선 안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한집 배달 서비스를 두고 손님과 라이더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음식을 빨리 받고 싶어 한집 배달로 시켰는데 왜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배달이 밀리느냐라는 소비자들의 입장과 배차받은 대로 움직인 것뿐인데 억울하다는 라이더들의 입장이 한데 엉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한집 배달로 주문했는데 요즘은 왜 라이더 이동 경로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곧장 오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왜 돈을 더 주고 한집 배달 시켜 먹나 싶었는데 라이더들은 한집 배달은 배달 과정에서만 우선 처리될 뿐 음식 픽업 단계에서는 일반 배달과 함께 진행될 때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한집 배달과 일반 배달을 묶는 다건 배차라는 건데 플랫폼 측에서 라이더에게 동선이 비슷한 여러 집을 한 번에 묶어서 배차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 지점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비자들은 주문과 동시에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신속한 배달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죠. 하지만 라이더가 다른 음식을 픽업하러 가는 도중 한집 배달 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픽업을 완료한 후에야 한집 배달 주문을 처리하게 돼 배달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업계는 픽업 후 바로 배송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한집 배달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여러 건을 픽업했어도 한집 배달 픽업 후에는 바로 배달지에 전달하니까 서비스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는 거죠.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누리꾼들은 한집 배달이면 내 주문만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럴 거면 우선 배달이나 첫집 배달 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라이더들이 배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말기 2세대를 사용해 여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기도 하는 점도 이 배달이 밀리는 이유로 꼽히는데요. 업계는 이에 대해 프리랜서일 뿐 계약 관계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고용 형태를 근거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계약상 중 배달을 하면서 다른 업체 콜을 잡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타사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지가 어렵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과 부정적인 리뷰를 받아들게 되는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 입장에선 부정적인 리뷰는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혹여 이 배달 때문에 안 좋은 평이 달려 주문이 줄어들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네요. 네, 최근 연예인들의 고액 세금 추징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네요. 네, 최근 연예계 고액 탈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이한이, 유연석에 이어서 이준기, 박희순도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세무조사 후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이한이가 약 60억 원, 유연석 70억 원에 이준기, 박희순은 각각 9억 원, 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납세 의무와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세무당국과 법 해석 차이로 발생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모두 본인 혹은 가족이 대표인 개인 법인에서의 세금이 문제가 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들어온 연예 활동 수익을 법인 소득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른 법 해석 차이라는 건데요. 최고 세율이 24%인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45%로 높다 보니까 세율 차이로 인한 차액이 부과 대상이 됐는데 이들 연예인 대다수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원의 심판 등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법인의 형식을 맞췄다면 이 법인세를 내는 게 맞다면서도 직접 소득을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하는 연예인들은 관련 논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참 멋지고 감동적인 사연인데요. 한 어르신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고요?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88살의 윤근 여사입니다.
헝클어진 이불을 개고 탁자와 소파까지 꼼꼼히 닦는 이 어르신 평생을 숙박업소에서 일해왔다고 하는데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는 바람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17살에 결혼했고 하지만 잇따른 유산으로 아이를 얻지 못하자 남편과 떨어져 타진 부산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허드렛 일 등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10년 만에 2층짜리 건물을 사 숙박업을 시작했는데요. 성실함으로 사업은 번창했고 1995년에는 지금의 6층짜리 숙박업소 건물을 지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평생 피땀으로 일군 40억 원 상당의 이 건물을 한 채 고민도 없이 충남대에 기부했는데요. 전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한 이른바 김밥 할머니 고 이복순 여사를 보고 30여 년 전 이미 결심을 세웠다면서 못 배운 게 큰 죄더라. 그래서 자신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날씨 소식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절기상 춘분인 오늘부터 따스한 봄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 내일과 주말에도 18도, 일요일 21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수준을 5도에서 9도가량 웃돌겠습니다. 4월 하순만큼이나 포근해지겠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어김없이 미세먼지 소식도 들립니다. 시야가 다소 뿌옇긴 하지만 아직은 정체로 먼지가 조금 쌓인 정도인데요. 낮부터는 차츰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대구를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부산과 경북은 오전과 밤에, 강원, 영동과 울산, 경남 지역은 밤부터 나쁜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가 머물 전망입니다. 네, 목요일 오늘도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 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아이들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키 성장 관련해서는 운동법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을 먹여야 되냐, 특히 영양제 뭘 먹여야 되냐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성악과 의사가 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고 지난 시간에도 실제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키 성장에 중요한 음식과 영양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이가 1cm라도 더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도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영양제 찾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선 키 성장 영양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방송을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죠. 우리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저는 어린이 성장 영양제라고 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사 먹던 빨간 캐러멜 타입의 영양제가 생각나는데요. 그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고 맛있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요. 네. 이게 네모나고 빨개서 네. 맛있어서 지금도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릴 때는 그게 참 맛있어서 한 번에 많이 먹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못 먹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악에 받쳐서 어른이 되고 나서 한 통씩 사다가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지금 계십니다. 네, 이 영양제가 대표적으로 먹으면 키가 큰다는 제품으로 광고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함유된 영양소들을 살펴보면 칼슘, 비타민 D, 아연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영양제들도 그 구성 성분들이 큰 차이가 없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판매가 되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저도 영양제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칼슘과 비타민 D
는 꼭 함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인가요? 키 성장에? 그렇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그냥 먹어서는 몸에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때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고 또 흡수된 칼슘이 뼈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키가 큰다는 것은 결국 뼈가 길게 자란다는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가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들인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를 소개해드리면 일본에서 성장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결핍이 없는 아이들보다 키 성장 속도가 더디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면 뼈가 약해져서 뼈가 굽어지는 구루병이라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런 구루병이 생길 정도의 결핍이 아니더라도 키가 덜 자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연구진은 일본의 아이들이 햇빛 노출이 적은 환경에 있다 보니 햇빛으로 비타민 D 합성이 부족해서 비타민 D 결핍이 많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일본의 학구열과 우리나라의 학구열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도 비타민 D 결핍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도 경고를 주는 연구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칼슘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미국 정부기관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 만 5세에서 15세의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칼슘 흡수율이 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칼슘 흡수율이 낮은 아이들이 실제로 키가 더 작더라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칼슘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가 키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비타민도 권장 복용량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키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비타민 D가 이제 권장 복용량이 있습니다. 0세부터 만 11세까지는 하루에 5 마이크로그램, 다른 단위로 하면 200 IU 먹으면 네. 되고요. 만 12세부터 64세까지는 하루에 10 마이크로그램, 다른 단위로는 400 IU. 만 65세 이상은 하루에 15 마이크로그램, 다른 단위로는 600 IU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키가 덜 자라니까 비타민 D를 많이 먹을수록 키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비타민 D를 더 많이 보충해준 아이라고 해서 키가 더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는 없었고요. 정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모자라면 문제지만 충분하다면 많이 먹는다고 키가 더 많이 크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떨까요?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칼슘의 경우에도 비타민 D와 사실 비슷합니다. 칼슘은 워낙 옛날부터 알려진 영양소다 보니까 칼슘을 많이 먹으면 키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주제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이 결과들이 연구마다 굉장히 상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키가 더 크는 것 같다.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연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사춘기 때 칼슘을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최종 키가 더 작더라. 키 성장이 부정적이더라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마다 칼슘을 많이 먹는 게 키 성장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해보면 칼슘이 부족한 거는 키 성장이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칼슘을 무조건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사실 제 주변을 보면 친구 엄마들은 엄마 아빠가 키가 큰 편이 아니면 이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작은 편은 아니지만 둘째가 계속 태어나서부터 지금 30개월까지 하위 30%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작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운동을 하면 키가 클 수 있을까? 이 주제 얘기할 때랑 근데 비슷한 결론인 것 같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운동이 부족하면 키 성장에 방해가 되지만 운동을 많이 한다고 키가 더 많이 크는 것은 맞아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운동이나 영양제 그 어느 하나만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키가 더 크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매우 복잡한 작용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인데요. 키 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유전자가 있겠고 네. 또 영양 섭취 상태,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키 성장을 방해하는 질병은 없는지, 그리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키이기 때문에 단순히 운동을
더 많이 한다, 영양제를 많이 공급을 한다라고 이런 단순하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키가 많이 자라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를 저는 공부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네. 어떤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타고난 공부 머리도 있겠고요.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지, 뭐 어떤 친구가 지내는지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책은 얼마나 좋은지, 공부 환경은 어떤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신경 쓰지 않고 좋은 문제집 하나 사준다고 해서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처럼 키도 이 영양제를 먹으면 더 잘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요소들은 생각하지 않은 채 비싼 영양제만 사주고, 아니면은 뭐 이거 좋다더라 해서 이런 비싼 식재료 사다가 아이에게 먹이신다고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 성장을 위해서 아연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연도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연 자체가 우리 몸에 해주는 영향은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아연은 DNA 합성,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인데요. 키가 큰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의 세포들이 분열해서 그 세포 횟수가 많아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DNA 합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연이 키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아연을 잘 섭취하는 아이들이 키가 조금은 더 큰 경향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연은 또 이런 좋은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설사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병에 의한 설사든지 아연을 잘 섭취하는 경우에는 병에 상관이 없이 설사의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아연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할까? 이게 또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연은 제가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재료에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 식사만 잘하더라도 권장 섭취량 이상의 아연을 아주 쉽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잘하는 아이라면, 그리고 식사를 잘하는 어른이라면 굳이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만 영양제를 잘 챙겨 먹고 아이 키울 때는 잘 못 챙겨 먹고 있는데,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도 될까요? 예, 네. 특히 키 성장에 뭐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게 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괜히 먹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키 성장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건강의 측면에 생각한다면 칼슘과 비타민 D, 아연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시간에 운동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운동이 키를 더 키워주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영양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타민 D와 칼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뼈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골밀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뼈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골밀도는 성장기 때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성인기 이후에는 점점 감소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인기가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뼈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는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성장기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는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칼슘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소든지 식사나 이런 먹는 걸로, 영양제보다는 먹는 걸로 먼저 잘 섭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사를 잘 챙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런데 이제 편식이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결핍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들에게는 영양제를 특별히 챙겨주시는 것이 실제로 키 성장이나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편식이 심한 경우에는 특정 영양소의 그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결핍이 발생해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족한 영양소를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채워주는 것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이미 이제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가리는지에 따라서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유제품을 안 먹으면은 칼슘과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채소를 먹지 않은 경우에는 섬유질과 다양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식의 종류에 따라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가 편식에 있다 그런 경우엔 전문가에게 영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적절한 영양제를 주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를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고요.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편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 중에 많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는 평소에 골고루 정말 다 잘 먹어요 하는 분들은 영양제를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편식이 심하지 않더라도 보충해야 되는 영양제는 있습니다. 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식품으로도 섭취하기는 하지만 그 양은 좀 모자란 편이고 네. 대부분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에서 피부에서 합성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야외 활동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시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 합성에 쓰이는 햇빛이 바로 자외선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햇빛 노출이 부족한데 자외선이 피부에 닿질 않으니 비타민 D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에는 대부분은 비타민 D 결핍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를 그래서 전 연령의 사람들이 모두 영양제로 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철분제를 잘 섭취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모유 수유만 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생후 10일 정도가 넘어가면 철분제를 섭취해줘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분유를 먹는 아이더라도 철결핍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은 철분제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생리를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철결핍 빈혈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철분제를 더 잘 섭취하셔야겠습니다. 빈혈의 경우에는 좀 어지럽고 몸이 불편한 증상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춘기 때 철결핍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키가 덜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철분제를 잘 복용하면 빈혈이 치료되면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철분제도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성장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5770님, 아이 키 크는데 비타민 대신 차라리 소고기를 많이 먹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고기 비타민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딱 영양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소 하나를 더 보충한다고 키가 많이 자라는 건 아닌 것처럼 어떤 식품 하나를 더 먹는다고 키가 더 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고기를 잘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는데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의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다른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고기만 많이 먹으면 이제 뭐 다른 영양소가 안 들어있는 거는 소고기 안 들어있는 거는 칼슘하고 비타민 D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슘하고 비타민 D도 잘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철분은 꼭 소고기에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또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 순대 사면 주는 돼지 내장들 있잖아요. 네, 그 돼지 간 이런데 굉장히 소고기보다 더 많이 철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런 식품 주셔도 괜찮습니다. 9193 뒷번호 쓰시는 분, 아이들 주려고 사둔 영양제가 유통기한이 임박합니다. 어른들이 먹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대신 그 용량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 보시고 그 용량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집은 비타민 D 영양제를 저희랑 같이 먹거든요. 대신 성인의 그 비타민 D 요구량이 2배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뭐 한 방울을 주면 저는 2방울을 먹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게 돈 아끼는 방법이기도 해요. 3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문자에 답을 해주고 계신데 눈과 관련된 영양제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6123님, 아이들 눈 영양제 효과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8042님도 아이 아빠가 눈이 안 좋아서 루테인을 챙겨 먹는데 아들이 본인도 먹고 싶다고 따라 먹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루테인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하셨습니다. 이런 그 광고들 많이 하죠. 루테인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서 어떤 건강에 효과가 나타난다, 질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명확히 표시하는 것은 사실 과장 광고에 속합니다. 루테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루테인은 요즘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소아한테는 이걸 먹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눈 건강을 생각하면 사실 키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 습관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책 볼 때 밝게 하고 영상 보는 거 줄이고 밤에 어두운 데서 뭐 잘 안 보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잘 갖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지금 시력이 안 좋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성장을 하면서 시력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력이 걱정된다 그런 아이들은 안과에 가셔서 6개월에서 1년 사이마다 한 번씩 안과에 가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도 이재현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 소개 멘트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대기하다가 보니까는 지난 주말에 이 세무정 PD님께서 보시고 엄청 좋았다는 공연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제 개인적인 설명을 붙여보자면 정말 귀한 뮤지컬 한 편 갖고 왔습니다. 뮤지컬 원스라는 작품 갖고 왔습니다. 예. 혹시 영화 원스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일까요? 예, 맞습니다. 원스 영화 보셨어요? 아, 영화는 봤죠. 네. 그런데 특별히 귀한 작품이라고 소개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영화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은데. 영화는 너무 좋은 네. 작품이죠.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2007년인가 됐어요. 근데 기억이 명확하게 나세요? 명확하게 안 나요. 네, 근데 그 영화 자체도 약간 흐릿하잖아요. 네네. 네, 그랬던 영화인데. OST도 너무 좋았고. 네, 음악이 뭐 다한 영화 같은 느낌인데. 네.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연을 이제 제가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사실을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할 때 저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하다고 표현을 한 건데 개인적인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 얘기입니다. 네.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나 맨 오브 라만차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오디 뮤지컬 컴퍼니라는 회사를 제가 이제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뭐 틈만 나면 회식했었거든요. 그때 분위기 좋았습니다. 예. 그때 이제 어떤 회식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하튼 제가 이제 회식 중이었는데 그 일행 중에서 한 명이 그 뭐 이제 회식 보통 하게 되면 공연하는 팀의 회식이니까 뭐 이 공연이 좋대더라. 요즘 이 배우가 잘 나간다더라. 잘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주로 오고 갔었는데 그 중에 어떤 직원이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예술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그 영화 정도는 꼭 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핏대를 세우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야기했었던 영화가 바로 이제 원스라는 영화였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식 중간에 급하게 그거 안 되겠다. 영화 지금 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회식 중간에 고기 먹다가 말고 젓가락 놔두고 바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왔었는데 보고 나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영화가 뮤지컬 영화는 아니잖아요. 음악 영화지. 그래서 뮤지컬 영화도 아닌데 그리고 뭐 누구나 다 알만한 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게다가 지금 회식 중간에 가서 막 그냥 혼자 막 사람들 어떤 분위기에 휩싸여서 가서 봤는데도 너무 영화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근처에 그 시기에 있었던 막 인기 있었던 마블 영화처럼 제작비가 엄청 투자된 영화들 뭐 이런 거 사이에서 이 원스라는 영화가 그 뭐랄까요, 음악을 타고 귀에 딱 꽂혔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정말 귀한 영상을 담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아련한 느낌을 줬었던 2007년도에 그 영화 그 원스가 제가 알기로는 2012년인가 뮤지컬로 미국에서 먼저 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 2014년도에 첫 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내한 공연이 이루어졌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공연했었을 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분들이 와서 노래를 불렀나 로비에서 뭐 이랬던 그 이벤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뒤에 올해 현재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대형 뮤지컬들 보면은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뮤지컬들 사이에서 뭔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뮤지컬 원스기 때문에 제가 좀 귀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귀한 뮤지컬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와, 좀 길었나요? 안 길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도 있고 네. 또 원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애틋할 수밖에 없는 작품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작품 소개를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전에 다른 작품과는 좀 다르다고 하셨죠?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간 공연들과는 형식적으로도 어떤 그 구성적으로도 매우 다른 점들이 좀 있는 작품인데 일단 그 청취자분들한테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작품이 좋다, 노래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뭐 시간이 되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재미있는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중에 첫 번째 무대 위에 관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뮤지컬입니다. 네. 요게
그 어린이 뮤지컬에서는 공연 끝나고 나서 무슨 뭐 폴라로이드 사진 찍거나 배우들이랑 캐릭터들이랑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성인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연 중에 무대, 그러니까 객석에서 배우들이 무대 그 객석으로 내려와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공연들은 많이 있거든요. 뭐 캐치도 그렇고. 근데 관객이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공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 객석을 따로 만들어서 무대석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공연을 관람하는 공연들은 몇 개 있어도 무대 위에 관객들이 그 무대를 밟고 올라가서 뭔가를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은 거의 없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뮤지컬 원스의 작품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로드웨이 방식과 그러니까 그런 대형 뮤지컬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뮤지컬 원스는 그 뭐 화려한 무대나 엄청난 군무 막 씬마다 막 무대가 막 전환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연이 아닙니다. 정말 좀 소박해 보이는 더블린이라는 곳에 술집이 이제 원세트인 원세트라는 얘기는 공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한 무대란 얘기죠. 더블린 네. 생각납니다. 네. 네. 아 생각나세요? 네. 네. 아니 더블린이라는 그 네. 지명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진행자님도 이렇게 뭐 기억나는 것만 딱 들으시면 바로 표정이 바뀌시네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술집이 원세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술집 원세트 무대로 공연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 술집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엄청난 비밀이 있다거나 무슨 뭐 그 대단한 사연이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무대 위에 이제 배우들이거든요. 그리고 무대 위에 뭐 도구라고 해봐야 뭐 청소기나 피아노 뭐 이 정도가 다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독창적인 연출이 들어가는데 이 작품이 이제 독특하다고 말씀드린 이 구성 방식이 관객이 객석에 딱 들어가서는 순간부터 이제 만나볼 수 있는데 바로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 정도 프리쇼가 있어요. 보통 프리쇼면은 뭐 한 5분 정도 잠깐 뭐 이렇게 그 이제 공연이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배우들이 슬금슬금 나와서 뭐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객들이랑 앞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뭐 요 정도가 프리쇼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30분 정도. 와. 생각보다 긴 시간을 프리쇼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뭐 기타, 아코디언, 뭐 만돌린, 첼로 뭐 이런 악기들로 즉흥 연주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음악이 매 회차마다 똑같은 음악들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와. 매일매일 다른 곡들을 섞어서 연주를 해요. 이야.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관객 입장에서 좀 재밌습니다. 실제 공연의 30분 전부터 이제 이런 퍼포먼스가 시작되는데 이때 관객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음악을 이제 즐겨야 되겠죠. 즐기는 건 당연한데 연주하고 있는 배우들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배경이 술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술집 바에서 음료까지 구매해서 직접 마시면서 그 공연을 바로 그 근처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음료수인가요? 아니면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수인가요? 네. 중요하지. 음료수예요, 음료수. 아, 네.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이렇게 취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공연을 보는 네. 건 좀 그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하우스 매니저 하시는 분한테 들으면 많아요. 아주 그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좀 그렇고. 네. 예. 네. 자, 이제 이렇게 그 배우들이 선보이는 즉흥 연주를 함께 즐기면서 공연 전에 정말 진짜 말 그대로 프리쇼를 즐기는 건데 이제 뭐 관객분 중에 나는 대문자 아이라서 이런 거 적응 못한다 이런 분들한테도 저는 가능하면 한번 그 접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가족이나 연인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공연장 가시는 분들은 왜 그 요즘에 그 인별그램 이런 데서 사진 올리는 거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데서 찍을 만한 대박 사진을 찍을 수 있을 만한 핫플레이스가 뮤지컬 공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뮤지컬 관람 문화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마련한 뭐 의도가 있겠죠? 예, 저도 이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관객 참여형이니까 재밌겠다. 그리고 이머시브 공연이 요즘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루어지니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봤거든요. 여쭤봤더니 그 연출적인 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랑 배우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관객이랑 그 무대 위에 올라가는 그 배우들이랑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딱 시작하면 관객과 무대 사이에 그 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좀 더 관객들이 느끼게 되고 네. 관객들한테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한테 감정을 이입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공연 시작되면 극 중에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 중에서 남녀 주인공한테 보통은 포커싱이 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원스라는 공연은 물론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에게도 각각의 사랑의 이야기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공연을 볼 때 주인공 이야기 플러스 또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까지 저렇게 받아들여지면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연출부의 이야기고 저는 그게 굳이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그냥 재밌습니다. 하나 안내드릴 게 2층 관객들까지는 이제 동선상 쉽지가 않아서 1층 관객에 한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 번에 무대 위에 모든 관객들이 다 올라가면 무대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내원들이 계셔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걸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단순히 이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참여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함께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추억이 많이 쌓일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좀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 이 영화였지 네.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스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이고 기타 치는 남성과 남성 여성의 듀엣곡으로는 한때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스의 대표곡 Falling Slowly 준비했습니다. 네, 이충주 이혜은의 Falling Slowly 함께 들을게요. 너를 원해 날 모르지만 그래서 더욱 별뜻 없는 그 말에 다시 가슴이 뛰어 다가서지 못한 주저함 끝엔 아무것도 없어 늦지 않았어 저 배를 타 내 손을 잡아 저 바다 넘어 우릴 위한 그곳으로 날 이해하는 너의 눈길 밀어낼 수 없어
뮤지컬 원스 가운데 Falling Slowly 라는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충주, 이혜은 배우가 부른 곡인데요. 앞서 뮤지컬 원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객이 무대에 직접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준비했는데 1.5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방금 저희 음악 들을 때 저희끼리도 얘기했지만 이 영어로 된 노래를 계속 듣다가 한글로 된 노래 들으니까 약간 좀 색다르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 있는 악기랑 같이 라이브로 들으시면 확실히 좀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두 번째 특별한 점 배우입니다. 배우. 이게 어떤 공연을 보러 가시든 배우의 비중이 크지 않은 공연이 사실 없죠. 요즘에는 네. 특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뮤지컬 원스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배우라고 말씀드린 건 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정말 특별함이 있기 때문인데 이 배우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면 연기, 노래, 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악기 연주를 해내야지만 이 뮤지컬 원스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끼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액터 뮤지션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악기를 연주를 다 할 줄 알아야 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우들 중에서는 이 공연에 참여하기로 해놓고 악기를 연습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능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주인공인 걸을 제외하고 걸도 사실 피아노 건반을 좀 하긴 하는데 이 걸을 제외하고 모든 배우들은 수준급의 기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인당은 최소 1개 정도의 악기, 많게는 1인당 10개, 여기 9개라고 써있는데 10개의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첼로, 만돌린 뭐 이런 거 다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습 기간이 엄청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연 올릴 때 공연 날짜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한 10주, 길게 10주, 짧게는 8주 정도 연습하거든요. 근데 이 원스는 악기 배우고 연습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는 10개월의 연습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대가 원스 같은데 제작비가 만만치 않은 게 10개월 동안 연습 비용을 계속 대야 되니까. 그래서 2025년도 현재 하고 있는 공연인데 이 공연의 오디션이 작년 2024년 1월에 오디션을 했고 근데 여기서 한번 반전은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배우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런 대단한 능력이 있는 배우들을 와주세요 했더니 800명이나 그러니까 대단한 실력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거죠. 네, 참 귀한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줄거리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거리 얘기 안 했구나.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다들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영화 보시면 제일 좋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는 가이라고 하는데 가이 할 때. 근데 이 가이의 노래 속에서 노래 속에서 이제 숨겨진 어떤 사랑의 아픔 같은 거를 알아차리는 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이와 걸은 만나게 되고 이 가이의 음악에 걸은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가이의 음악으로 앨범 녹음을 하기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의 감정이 깊어지는 이야기를 아주 섬세하게 다룬 뮤지컬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과 함께 온통 이제 이걸 음악으로 만들어낸 공연이 바로 뮤지컬 원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뮤지컬 원스에서 사용하는 악기가 총 16종이라고요? 네, 16종인데 이제 악기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하는 악기까지 다 포함하면 공연장에는 54개의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이 악기만 계속 관리하는 악기 테크니션 스텝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이런 공연이에요. 정말 특별하고 좀 보기 드문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944님. 제가 뮤지컬을 엄청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오늘 실감나는 설명에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서 안영수 대표님의 맛깔나는 설명에 깊이 푹 빠져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간이 없어갖고 마지막 곡 골드라는 곡인데 공연 보신 분들은 아마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1막 마지막 곡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2막이 리플라이즈가 나오긴 하는데 1막 마지막 곡 하이라이트 1막이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공연장에 확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원스 가운데 골드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널 사랑해 그 무엇과 바꾸리 난 달빛 속을 걷네 황금도 필요 없다네 나는 내가 되어 자율 찾으리 난 달빛 속을 걷고 저 바다를 보리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리리 저 커튼을 찢고 태양을 맞으리